네, 오늘 세션은 최근에 이제 커머스나 자사몰에서 여러 가지 이슈랑 경기 불황으로 결국에는 방문하는 고객들을 얼마나 구매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더욱 중요한 세상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해서 왜 이탈을 하는지 분석을 하고 이런 이슈들을 글로벌 커머스 브랜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AI 에이전트를 커머스에 어떻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젠2의 조용원 CSO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고, 젠2는 이제 오픈 AI와 최초로 국내에서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한 스타트업으로서 유망한 잠재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젠2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대기업이나 커머스 플랫폼에게 온라인 인공지능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커머스와 자사몰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젠2의 조용원 CSO님의 세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용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탈하는 98%의 고객을 붙잡는 온라인 커머스 성공 전략에 대해서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와 저희 회사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점원 솔루션 젠2를 만들고 있는 와들이고요. 저는 와들을 창업하고 지금 CSO를 맡고 있는 조용원입니다. 저희 와들은 원래 커머스를 운영하던 회사예요. 저희도 국내 최초로 베리어 프리 대화형 쇼핑 플랫폼 소리마켓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3년 정도 운영한 회사이고요. 이때 이제 만들었던 대화형 AI 기술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년부터는 젠2라는 이름의 커머스에 특화된 대화형 AI 에이전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최근에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로부터 이제 국내 최초의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들로 또 9월에는 포브스 아시아로부터 100대 유망 기업의 커머스 부문으로 선정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 또 회사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이런 목차로 제가 이제 진행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가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 커머스 이탈률과 구매 전환율에 집중해야 되는지,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커머스 이탈률과 구매 전환율은 커머스 성공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커머스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목표로 해야 되는 지표는 결국 매출 또는 수익입니다. 얼마큼을 벌었고 또 얼마큼을 실제로 이제 수익으로 가져갔는가가 제일 중요한 지표가 당연히 맞고요. 하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표들이 중요한가는 굉장히 많은 블로그나 뭐 도서나 아니면 세미나, 웨비나 등에서 이제 이런 지표가 중요하다, 저런 지표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비용을 감소하는 것도 있고 사용자를 많이 늘리는 방법들도 있고 객단가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재구매 또는 재방문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환율을 높이고 그리고 이탈률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탈률과 구매 전환율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용어라기보다는 외국 글로벌 미국이나 이런 이제 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처음부터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상당히 좀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탈률과 구매 전환율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이탈률은 전체 이제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 중에 구매하지 않고 이탈한 사용자의 수를 특정 기간 동안의 이탈률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구매 전환율은 같은 기간 동안에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 중에 이제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의 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탈률과 구매 전환율은 사실 뭐 10%에서 50%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3%에서 100%로 늘린다거나 이런 큰 범위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지표가 아니라 1%에서 2%로 또는 뭐 2%에서 2.5%로 이렇게 작게 움직이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0.5% 올리는 게 무슨 이득이 있지?
1% 올리는 게 무슨 이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학으로 이제 아주 작은 구매 전환율 또는 이탈률의 성과가 어떤 전체 커머스의 이득을 가져오는가를 보여드리는 어떤 예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객단가가 모두 동일한 커머스 X와 Y가 있다고 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하나는 2.2%고 하나는 0.8%예요. 사실 1.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아주 작은 차이죠. 그런데 그 앞에 이제 2.2% 그리고 0.8% 앞에 뭐 광고 단가라든지 아니면 구매한 구매자 수라든지 이런 이제 앞에 각종 지표들을 곱했을 때 그 숫자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1.4%의 구매 전환율 차이가 2.75배,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리고 3천만 원에 가까운 월 수익을 이제 월 매출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구매 전환율이나 이탈률이 커머스에서 가지는 어떤 위치 또는 중요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온라인 커머스들의 이탈률 또는 구매 전환율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통계 또 글로벌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 방문한 유저의 98%는 결제하지 않고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국내 통계이고요. 글로벌 통계의 경우에는 쇼피파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커머스 평균은 구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1.53%에 불과하다고 해요. 100명 중에 98명은 구매하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이탈의 원인을 아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할 텐데요. 이탈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탈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커머스 전체 단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도표는 일반적인 커머스에서 구매 여정입니다. 고객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결제하기까지의 단계들을 뭐 크게 5단계로 나눠 놓은 것이고요. 사이트를 방문해서 상품을 탐색 또는 검색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조회하고 뭐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고 결제까지 하는 이 단계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커머스의 5단계 여정이고요. 사실 커머스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문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앱 내에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기획전도 할 수도 있고 상품을 비교하는 UI가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뭐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 커머스 특징에 따라서 버티컬에 따라서 또 운영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 커머스 여정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유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광고나 입소문이나 검색을 통해서 상품 페이지로 랜딩을 하거나 홈페이지로 랜딩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광고 단가나 또는 검색 광고 단가들은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고객이 저희 사이트에 방문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이탈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탈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탈할 수 있는 방법과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커머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이탈률이 가장 높다, 가장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커머스 플랫폼 A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탈되는 지점들을 한번 예시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탈의 원인으로는 애초에 들어왔을 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커머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뭐 가장 큰 이탈의 이유로 서비스 로딩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탐색하고 조회하는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 또는 검색 결과에서 내가 찾는 상품이 없는 경우 또는 이미 상품을 다 찾았는데 이 상품을 왜 구매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득당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 상품의 품질이나 또는 이 쇼핑몰이 나한테 배송을 해줄까? 이 사실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경우들이 상품 탐색이나 조회 과정에서 생기는 이탈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이탈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겹게 장바구니와 결제까지 간 뒤에도 금액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왜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결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탈해 버리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커머스에서 유입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탈의 가짓수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탈 역시도 굉장히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탈률이나 구매 전환율을 어디까지 높여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이제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역시도 뭐 커머스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통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쇼피파이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커머스의 평균 구매 전환율은 1.53%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2.5%가 구매 전환율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3.3%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 분야의 상위 20%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급부로 이 구매 전환율이 0.5% 또는 0.n%대에 머문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이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머스에서 또 커머스 버티컬마다 그리고 이 쇼핑몰마다 사실 이탈률의 목표치와 이탈률은 굉장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버티컬별 구매 전환율 데이터도 가져와 봤습니다. 가구부터 유아동 용품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각각의 산업군마다 어떤지 명확하게 분석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높은 구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이제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을 추천했을 때 이 구매 전환율이 높다라는 어떤 그 데이터적 이 경향성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리 오프라인 매장의 평균 구매 전환율은 이제 들어온 사람 대비 구매하고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20%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인 이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높이고 이탈률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 성공한 이커머스들의 유저 구매 전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성공한 이커머스들의 전략을 이제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장표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커머스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들과 이런 법칙들은 사실 94년도에 이제 출시한 아마존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가 되게 유명한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가 만든 이제 자신들의 성공 방정식 또는 플라이휠 그림인데요.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아래 이제 트래픽, 유저들을 많이 모으면 그들에게 팔려고 하는 셀러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상품의 다양성이 생기고 이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저들의 이제 유저 경험이 높아지는, 그리고 이제 반대 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가격이나 아니면 물류에서 효율성을 보이게 되고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게 또 유저 경험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사이클이 이제 아마존의 성공 방정식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제프 베조스는 가장 강조했던 것은 여기서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쳐진 유저 경험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입니다. 유통의 혁신이나 배송이나 이런 것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아마존의 성공 요인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제프 베조스가 가장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유저에게 좋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커머스의 발전의 역사는 결국 아마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으로부터 어떻게 차별점을 가져가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특화시켜야 되느냐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로는.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과 자사몰의 플라이휠 성공 방정식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하이라이트된 유저 경험의 증대 앞단에 있는 유저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동일하고요. 유저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을 소싱하는 것 그리고 개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신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소싱하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트래킹해야 되는 지표가 될 거고요. 플랫폼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여기 1, 2, 3번으로 되어 있는 유저들이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어떻게 찾게 할 것이냐, 이 상품 탐색 경험을 혁신하는 것, 그리고 유저들이 어떤 상품을 찾고 있는지 그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유저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이커머스의 성공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시가 되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좀 더 큰 범위에서 시작해서 작은 범위로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월마트의 사례입니다. 사실 너무 큰 기업이고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월마트이지만 2010년대 아마존이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월마트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침체기를 겪으면서 미국은 분명히 경제 성장을 하는데
이 월마트는 점점 매출과 성장률이 줄어드는 시기가 2015년,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있었는데요. 요때를 이제 타개한 방법은 월마트는 이커머스로 진출을 하면서 요 세 가지 오른쪽에 있는 요 세 가지 꼭지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월마트의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월마트 CTO가 이제 나중에 회고한 인터뷰에 따르면 월마트는 상품 탐색과 결제와 물류 요 세 꼭지로 이제 온라인 커머스 경험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요. 짧게 보면 개인화된 상품 탐색 경험을 제공하는 탐색에서의 여정, 그리고 쉽게 자동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오프라인에서 결제해서 픽업할 수 있는 이런 간편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 물류 혁신화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하는 요 물류까지 요 세 가지 꼭지로 월마트는 혁신을 이루어냈고요. 요 중에서 저희는 오늘 상품 탐색 경험에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는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개인화된 상품 탐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고요. 이 방법으로 월마트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고 잘해왔던 것인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경험만 살린 건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실제로 많이 엮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이 옴니채널 전략으로 이제 불리는 이런 전략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세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월마트는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온라인 매장의 이제 효율화된 어떤 검색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앱을 들고 다니면서 음성으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바코드를 찍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출시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온라인몰에서는 마치 이제 점원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유저가 아주 자연스러운 자신의 언어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연어 기반의 검색창 또는 대화형 검색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실제 사람 쇼퍼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략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 전략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이제 그 월마트의 온라인 구매 전환율은 5.8에서 6.6%까지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성공 경험을 한 월마트는 이 커머스 탐색 경험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최근 이제 발전하고 있는 대화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AI 쇼핑 어시스턴트를 만든다거나 뭐 AR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맞춤형 이제 추천 또는 큐레이션까지 도입하는 등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개인 맞춤형 어떤 상품 탐색 경험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온라인 쇼핑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점원이 이제 밀착해서 응대하는 것 같은 경험을 통합적으로 제공한 것이 월마트의 어떤 성공 방정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세 가지가 필요했는데요. 잘 교육된 현장 직원과 자연스럽게 설계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 탐색부터 결제까지 굉장히 마찰 없는 경험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험을 통합해서 매장에서도 앱 기술의 어떤 혜택을 또 이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의 어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구매 여정에 밀착한 이런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구매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경험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베스트바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우리나라에는 하이마트 정도에 이제 대응될 수 있는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 오프라인 쇼핑몰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0년대 중반 아마존의 공세에 밀려서 여기는 조금 더 존폐 위기까지 갔었던 기업입니다. 베스트바이는 CEO가 직접 고객 경험 차별화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이제 성공을 이뤄냈던 사례이고요. 여기서 냈던 두 가지 주요한 전략은 쇼룸과 긱스쿼드라는 전략입니다. 쇼룸은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히 매장이 아니라 어떤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쇼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고객 경험을 오프라인에서 더 잘 주겠다라는 것이 쇼룸에서의 전략이었고요. 긱스쿼드는 긱이 이제 한국말로는 괴짜 또는 그 분야에 되게 덕후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쇼핑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게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긱스쿼드를 좀 더 살펴보면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다가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채팅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가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디자이너인데 또는 내가 뭐 마케터인데 이런 스펙의 상품을 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자기 집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뭐 이 정도 규모에는 얼마나 큰 TV가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긱스쿼드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설치해주고 유지 보수도 해주고 그리고 뭐 주변 기기, 뭐 스피커라든지 마우스 같은 주변 기기까지 팔아주는 이런 종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 긱스쿼드이고요. 이 긱스쿼드는 단순히 어떤 채팅창으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하여금 베스트바이에 들어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총 2만 명 정도의 긱스쿼드 인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간 450만 명의 미국 또는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긱스쿼드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긱스쿼드가 출시된 이후부터 2014년부터 베스트바이의 NPS 점수, 즉 순추천 지수 또는 사용성을 평가하는 지수는 매년 3포인트 정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긱스쿼드를 통해서 구매 전환율이 얼마큼 높아졌는가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이 매출 역시 긱스쿼드 출시 전후로 바닥을 찍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도 2013년에 긱스쿼드가 출시된 이후로 3배 가까이 뛰는 이런 모습들이 베스트바이에서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이 베스트바이에서는 전문가의 원격 맞춤 추천과 친절한 설명이 유저를 구매로 전환시킬 수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추천을 제공했다는 것, 특히 이제 탐색이 굉장히 어려운 가전 또는 전자제품 분야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유저가 이탈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점원의 이런 친절한 고객 대응 경험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 이 두 가지가 베스트바이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브랜드의 사례도 가져와 봤는데요. 시그넷 주얼러스라는 이제 미국의 주얼리 브랜드인데 여기도 코로나 기간에 매출이 굉장히 바닥을 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온라인 채팅, 전화, 그리고 화상으로 이제 전문가와 대화를 하면서 선물 또는 자신이 사용할 용도의 보석을 구매하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통해서 신규 고객 40%를 유치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사실 온라인몰에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이런 이제 기회로 삼으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예시들이 너무 좋은 예시들이지만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례들은 사람을 통해서 구매 상담을 해야 되고 이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리서치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베스트바이와 시그넷 주얼러스 모두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쓰면서 이제 구매 상담을 하는 전략은 굉장히 매출을 끌어올려 주었고 고객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주었지만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최근에 어려워지면서 관련된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스트바이도 그래서 실제로 이 구매 상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에서도 시도하고 있고 또 가장 트렌드인 것이 바로 AI 에이전트 기반의 고객 인게이지먼트 전략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잘하고 있는 사례로 아마존의 루퍼스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접속하는 아마존 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자 에이전트인데요. Get it with Rufus라는 이름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루퍼스와 함께 상품을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알려진 기술이지만 챗GPT 또는 챗봇과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챗GPT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범용 대화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 유저 경험을 핀포인트해서 제공하거나 유저 경험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무언가 에이전트다라기보다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인터넷과 같은 이 인프라라고 보시는 게 이제는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미 너무 이 세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룰 베이스 챗봇에 대한 경험도 많으실 텐데요. 요거는 조금 더 정해진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A를 물어보면 A를 답하고 B를 물어보면 B를 답하도록 설계하는 것에는 굉장히 능하지만 유저별로 맞춤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거나 먼저 유저의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화들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또는 정확하고 반복적인 업무만 수행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최근 이제 트렌드인 AI 에이전트인데요.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 커머스, 내가 운영하는 커머스의 상품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로 이제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점원처럼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저와 대화하면서 유저를 이해하고 맞춤 상품을 추천해주는 계속해서 변하는 유저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이제 뭐 어느 매장에 갔을 때 점원이 가만히 앉아서 유저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잘하는 점원은 먼저 나서서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먼저 나서서 말을 건다거나 이런 이제 기능들이 되어야 되는데 AI 에이전트를 통해서는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다. 즉 점원과 같은 고객 경험을 유저에게 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퍼스의 사례로 다시 돌아오면 루퍼스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유저와 대화를 하면서 상품을 추천해주고요. 그 상품을 왜 구매해야 되는지 또는 왜 구매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가 그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거기서 유저를 이탈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재추천을 한다거나 한 번 더 다른 질문으로 이제 유도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유저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창을 나가지 않고 상품을 하나라도 더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루퍼스가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루퍼스는 온라인에 있는 무인 매장들을 인공지능 점원이 있는 매장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use 루퍼스가 아니라 meet 루퍼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 점원과 같은 이런 목적을 계속해서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의 전 과정을 이제 들어와서부터 결제까지 하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에이전트로 이제 활동을 하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경험이 재방문과 재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루퍼스의 사례이고요. 국내 사례, 저희 사례이긴 하지만 이 AI 에이전트 기반의 고객 인게이지먼트 사례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AU 70만 명 정도의 이제 국내 주류 커머스에서도 인공지능 점원이 이제 술 추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 데일리샷이라는 이름의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주류 구매 그리고 픽업 사이트이자 앱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점원이 먼저 이렇게 나와서 고객이 지난번에 구매했던 상품 또는 고객이 좋아할 만한 어떤 텍스트로 먼저 말을 걸면서 구매 여정을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반응한 고객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이제 대화를 통해서 유저가 어떤 상품을 찾고 있는지 이해하고 뭐 선물용으로 상품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마실 술을 찾고 있는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해한 뒤에 추천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다른 추천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구매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점원과 대화하면서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에이전트가 이제 주류 플랫폼에도 들어와 있는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뭐 커머스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숫자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탈하려는 유저와 대화하면서 이 구매 의도와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추천을 했을 때 이 상품을 클릭하는 비율이 이제 20%에서 40%까지 2배 정도 성장한 모습도 있었고요. 구매 전환율도 그에 맞춰서 빠르게 성장을 하는 이런 사례가 국내에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탐색 경험의 혁신으로 만드는 커머스 성장 사례들 그리고 이탈률과 구매 전환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상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실패나 또는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경험의 실패나 아니면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설득이 실패한 플랫폼들에서 떠나는 유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크게 세 가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처음에 월마트의 옴니채널 전략은 오프라인에서와 똑같은 경험, 고객에 밀착해서 응대하는 경험을 온라인에서 통합한 사례가 이제 월마트의 사례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가 이제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맞춤 추천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신뢰감을 획득하고 구매를 설득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 베스트바이와 시그넷 주얼러스의 사례에서 온라인 몰에서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의 이제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 점원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유저의 방문부터 시작해서 구매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하면서 맞춤 추천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저가 이탈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경험까지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더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뭐 상품을 구매하든 뭐 생활의 여러 면들을 이제 인공지능과 공유하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월마트와 베스트바이와 뭐 아마존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린 어떤 설명의 마지막이었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SO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 들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질의응답 버튼 클릭하셔서 질문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Q&A 때 지금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질문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이제 저도 조금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사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은 뭐 패션 같이 그냥 디자인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쇼핑하는 게 좋은데 뭐 가전제품이나 그런 뭔가 설명이나 상담이 필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프라인 선호하는 게 사실은 거기 있는 이제 직원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은 사실 그런 뭐 채팅 상담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서 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물어보고 싶어도 그냥 단순히 뭔가 문제에 대한 1대1 고객 상담 문의만 남길 수 있고 실시간으로 뭔가 제품 상담하기는 어려워서 뭔가 구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자사몰에서 실시간 채팅이랑 이런 거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다 사람이 붙어서 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의문이 뭔가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조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공감이 많이 됐고요. 일단 질문 남겨주신 걸 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고객이 이탈을 하는데 이탈을 왜 하냐.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좀 해주시긴 하셨지만 혹시 이런 툴과 관련된 인사이트도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왜 이탈을 하는지 그런 것들 분석하거나 이탈 사유를 물어보거나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거 관련된 뭔가 인사이트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탈하는 이유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탈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툴들이 이제 시중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게 아마 1단계일 것 같고요. 뭐 모니터링 툴 또는 뭐 PA 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1단계로 있을 거고요. 그게 어디서 이탈하는지를 잘 알려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 분석하는 어떤 데이터 분석가 DA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왜 이탈이 일어날까? 이제 이 기능을 넣었다가 빼보기도 하고 이 기능에서 문구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왜 이탈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과정들이 주로 이루어졌었고요. 사실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AI 에이전트의 어떤 그 성능이나 좀 좋은 점들 한 가지 더 어필을 드리자면 이제 유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다라는 것은 유저가 왜 이탈하는지 그 이유를 자신의 언어로 말해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 이거 비싸서 못 사겠어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가격을 물어보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배송 타이밍을 물어보고 나간다거나 하는 거는 각각의 유저가 왜 이탈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집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라는 점이 뭐 에이전트가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데이터는 그 회원들 데이터로만 판별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비회원 방문자들도 판별을 할 수 있나요? 결국 가장 사실 제일 좋은 데이터는 회원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하는 거이겠지만 뭐 비회원도 충분히 이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비회원 데이터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다음 질문도 이런 효과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데이터 분석의 뭐 커머스나 자사몰에서 쓸만한 그런 수집 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수집 툴, 뭐 이거 언급을 해도 되나요? 이런 네, 언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국 그 이탈률 데이터를 수집하는 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믹스패널 같은 이런 유명한 툴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탈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은
좀 비싸긴 하지만 이 솔루션들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요거를 분석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사실 저희도 이제 많은 커머스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있는 이 질문하신 이유도 좀 알 것 같은데 분석하는 팀과 이 수집하는 팀은 사실 다른 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분들은 이제 개발팀이나 또는 프로덕트 팀에서 이제 수집을 하고 이걸 분석하는 거는 마케팅이나 또는 이제 뭐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사실 팁이랄 거는 뭐 크게 커머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뭐 이런 상황이다. 현재 커머스들이 이렇게 이 수집하는 쪽과 분석하는 쪽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만 제가 많은 커머스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사몰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나요? 네, 자사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브랜드들이 예전에는 플랫폼 뭐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들에 많이 입점을 하려고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자사몰 강화 전략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 데이터들을 자신들이 계속 분석하고 싶어서 이기는 하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커머스들, 많은 자사몰들을 만나보아도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막 수집해서 정말 100%잘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으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이 전환율 관련된 질문이 많은 걸로 봐서는 네, 나중에 한번 그런 전환율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네네. 있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젠투를 통해서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의하신 뭐 구매 전환율의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는 게 보편적인 개념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이 질문 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고요. 커머스에 따라서 이 유입 유저 수 대비 주문 건수로 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일반적인 어떤 해석 그리고 이제 가장 뭐 많이 나와 있는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뭐 커머스마다 어떤 커머스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커머스도 있고요. 어떤 커머스는 재구매율이 없는 커머스도 있고 또 기간마다 뭐 일주일로 보느냐 한 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위에 이탈률 그리고 이제 제 이번 세션이 그 유저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유저를 어떻게 이탈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로 봤기 때문에 유저 수로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고객 방문 이탈에 대한 정의에 대한 또 질문이 있는데 뭐 우리의 타겟에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객 페르소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구매 의도가 없는 유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의도가 없는 유저를 걸러내는 것 역시 커머스에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사실 요거는 당연히 커머스에서 방문 또는 방문한 고객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사실 우선 이거를 지금 현재 커머스에서는 이 유저의 의도를 알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해서 아는 것이 일단 불가능하고요. 다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커머스에서 뭐 에이전트를 비롯해서 이런 유저의 구매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들이 점점 접목이 된다면 이런 이 노이즈들을 발라낸 데이터들까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오히려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요거를 따로 구분해서 아는 방법은 사실상 없겠죠. 뭐 아이쇼핑을 하러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방법이 사실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이탈 유형을 파악해주는 툴이 있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아까 뭐 대답은 하셨지만 네. 그러면 뭐 이런 AI 에이전트를 쓰면은 이 사람이 어떤 유형 뭐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서 아니면 배송 일정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유형화를 할 수가 있나요? 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전 뭐 조금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그 흐름이 굉장히 컸어요. 유저의 성별이나 뭐 나이나 지역에 따라서 유저의 정보를 쭉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파악하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이런 이제 툴들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그 최근에 뭐 크롬이나 애플에서 둘 다 그 서드파티 데이터를 막아가는 이제 흐름에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말씀해주신 이런 이탈 유형을 파악하는 이 유저의 정보에 따라서 이탈하는 유형을 파악하는 툴들이 굉장히
가치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탈하는 어떤 지점 또는 이탈하는 이유를 이제 알아내는 툴들이 지금부터는 그래서 더 중요해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성별이 이러면 여기서 이탈한다. 이런 것들이 성별은 나이가 이러고 성별이 이러면 여기서 이탈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를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유저 개인별로 이 유저는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해서 나갔다. 이 유저는 여기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주는 툴들이 중요한데 저희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AI 에이전트를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상황을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이제 분석을 내놓아주는 그런 툴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뭐 물론 그것도 AI가 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의 흐름이 조금씩 더 이런 그 이탈을 유형을 파악하고 이탈을 막는 방법을 분석해주는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젠투 같은 솔루션을 뭐 아이맥 같은 자사몰 서비스에서 쓸 수가 있나요? 먼저 현재는 이제 자체 개발한 몰과 카페24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이맵에서는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요거는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쿠팡이나 뭐 이런 커머스 플랫폼도 있고 자사몰도 있는데 뭐 여기에 따른 전략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지 네.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커머스 플랫폼 자사몰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존, 쿠팡, 월마트처럼 오픈마켓 굉장히 다양한 상품군이 있는 커머스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특정 상품군만 있는 버티컬 플랫폼이 있고 자사몰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놓고 보면 사실 아마존, 쿠팡, 월마트 같은 곳들은 구매를 할 수 있게 어떤 상품이든 구매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매 전환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품들을 이 수많은 상품 중에서 어떤 거를 찾냐 이 유저 입장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어떻게 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냐의 핵심이 맞춰져서 구매 전환율을 설계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버티컬 커머스에서는 이미 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겠다라고 들어온 어떤 상품군을 구매하겠다라고 들어온 유저예요. 예를 들어 뭐 유아용품에 성인 옷을 사러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유저에게 원하는 상품 또는 원하는 상품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잘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상품이 이거고 이걸 찾고 있고 이게 여기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구매 전환에 있어서 요소이고요. 반대로 이제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더 좁혀져 있습니다. 나이키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이키 신발을 사러 간 거예요. 또는 뭐 구경하러 간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알린다거나 아니면 뭐 경쟁사에 비해서 이 상품들이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를 알려주는 데가 좀 더 이제 구매 전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플랫폼 사례 아까 보여주셨는데 플랫폼이 아니라 그런 개별 커머스 브랜드에 적용한 사례도 있으신지? 브랜드에는 지금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어렵지만 브랜드에서도 이제 젠투를 적용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찾는 이 단계보다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좀 더 설명하고 뭐 브랜드가 상품이 뭐 많다면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유저에게 적합한 상품을 맞춰내도록 설계하는데 이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정말 그 브랜드의 점원처럼 대화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서 젠투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플랫폼이랑 이 브랜드에서의 어떤 젠투가 가지는 목적과 영향력도 조금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관여 제품에도 과연 이런 AI 에이전트가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B2B 같은 경우에도 고관여이기 때문에 대면 미팅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온라인에서 한다기보다는 오프라인 가서 살 것 같은데 온라인에 이런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뭐 자동차나 보험이나 뭐 이런 교육 강의 같은 굉장히 고관여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자동차만 보더라도 자동차의 그 모델은 한정적이지만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많이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이런 뭐 옵션을 추천해 준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니즈도 있는데
여기 사실 고려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 어떤 고관여 상품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인간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결제가 된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젠2가 꼭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 인간에게 잘 토스를 해주는 단계까지 이제 설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구매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들어갔을 때 효과도 굉장히 크지만 아직은 좀 거부감이 있는 분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바로 이제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뭐 구매를 바로 촉진시키기보다는 뭐 내부에서 어떤 뭐 테스트를 거친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 세일즈 단계에서 기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나중에는 젠2가 젠2를 파는 그림이 나와야 저희 이제 그 기술이 완성이 됐다라고. 젠2 굉장히 어려운 서비스잖아요. 네. 이걸 젠2가 팔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내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엔지니어 분들이 싫어하시겠어요. 안 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건데 AI 에이전트 학습은 어떻게 시키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품 데이터와 상품 리뷰 데이터 그리고 유저의 어떤 구매 내역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는 데이터들이고요. 그 학습 데이터들이 이제 그 고객사마다 별도의 어떤 서버에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도의 저장 공간에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에게 이 내용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인풋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 자체는 뭐 챗GPT에 학습을 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뭐 많이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대화를 이제 조금씩 유저와 하면 이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대화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또는 이 대화가 구매를 만들어냈는지 만들어내지 못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더 좋은 대화, 더 좋은 추천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AI 에이전트가 하는 학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 재학습 그리고 평가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GPT랑 비교 장표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GPT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그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메시지 던지고 선제적 맞춤형 메시지 계속 던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맞고요. 이 GPT도 물론 먼저 말을 걸게 만들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GPT가 조금 더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 대해서 정말 말을 잘하는 뭐 중학생 정도의 수준을 가진 지능을 가진 어떤 에이전트다, 뭐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이 커머스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는 이 중학생을 커머스 점원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제 그 역할을 부여한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답을 잘하고 있는 계속해서 체크하고 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커머스의 어떤 그 유저 경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먼저 말을 걸고 이런 것들은 어떤 대화가 아니라 사실 그 기능 어떤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제 뭐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먼저 튀어나와서 말을 건다거나 저희 로고인 펭귄이 뭐 걸어다니면서 말을 건다거나 이런 이제 UI까지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이자 AI 에이전트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2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뭐 이제 다른 브랜드 사례나 그런 개선 수치 같은 거 이런 것들 질문이 많으세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끝나고 이제 맞춤형을 발송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미지나 구매 후기 같은 데이터들도 이제 젠2가 학습할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지나 구매 후기 같은 데이터들도 이건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들이고요. 뭐 표나 엑셀에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지, 뭐 구매 후기 아니면 저희 상품 그 상세 정보 페이지 보면 뭐 텍스트로 적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박아 놓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당연히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고요. 먼저 학습을 시켜 본 다음에 저희도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 잘 되었는지 저희도 내부에서 확인을 하고
같이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밸런스 게임 질문 같은 건데 아, 플랫폼과 브랜드에서 어디에 더 적합할 것 같은지? 네. 어, 약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플랫폼에 지금은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 상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특정 분야의 플랫폼, 그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플랫폼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플랫폼이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이 버티컬 내에서 상품을 구매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유저들이 더 많고, 그리고 브랜드에는 조금 더 이 브랜드의 어떤 상품을 사야겠다라고 들어온 유저들이 지금은 조금 더 많은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계속해서 브랜드들이 이 자사몰 전략을 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 브랜드에서도 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더 적합하다,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이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니즈, 특정 제품에 대한 영역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층 말고 뭔가 범용적으로 상품이 엄청 많은 플랫폼들에서는 어떻게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네. 제가 직전 질문에서 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질문이 아, 올라왔는데요. 네네. 사실 플랫폼이냐 버티컬이냐 보다도 이 뭐 플랫폼이냐 버티컬이냐 버티컬 커머스냐 보다도 플랫폼이냐 자사몰이냐 보다도 이 버티컬 영역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저희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뭐 전자제품이냐 주류만 된다라기보다는 이 커머스에서 유저 경험을 봤을 때 필요하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티컬이 이 분야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굉장히 필요하고 구매 상담이 필요하고 뭐 흔히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 격차가 존재하는 분야이냐라고 봤을 때 이 정보 격차가 존재하면 할수록 더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 격차가 좁으면 좁을수록 좀 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덜 필요한 뭐 분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저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뭐 생수를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거나 생활용품 간단한 생활용품들을 구매한다거나 했을 때 에이전트와의 대화가 지금은 저한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거든요. 이런 이제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전이나 주류 같은 분야는 굉장히 필요한 분야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아, 네네. 결국에는 그 고객이 정보를 더 탐색할 수 있게 필요한 상품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질문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네, 이것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개인정보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수집할 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추천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만 가지고 추천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것이었고요.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플랫폼 내에서 이미 수집되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고 그걸 어떻게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이 대화형 AI 뭐 GPT나 이런 LLM으로 보내는 쪽에 이제 그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막는 방법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추천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유출되지 않도록 막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 데이터들이 GPT를 학습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라는 의문들이 이제 요즘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인데 뭐 외부에서 많이 공개하지는 않지만 저희 이제 오픈 AI와 그 기업 계약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방지가 되어 있고 실제로 오픈 AI에서도 이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들이 수집하는 개인 정보들을 GPT 학습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확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추첨으로 넘어갈 건데요. 결국에는 AI 도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은 그런 것들 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이나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힘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 큰 회사들은 AI를 도입하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이미 위에서부터 AI를 이제 활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뭐 솔루션이나 아니면 자체 개발이나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 저희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분야 중에 소상공인 또는 이제 작은 이제 회사 커머스들이 오히려 이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전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바라보는 흐름 중에서도 뭐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들이 이 인공지능을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 정보의 어떤 흐름이 소상공인에까지 뻗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뭐 네이버 쇼핑에서 뭐 이렇게 그 노출하는 그게 고르게 된다든지 이런 방향에 대한 기대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허들과 이 금액 자체도 저희도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점점 더 쉬워지고 더 가능해지고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오픈 AI에서 인공지능 그 인프라를 만드는 측면에서도 그 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개발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이 큰 회사에서만 할 수 있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그리고 이제 종국에는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활용하는 것이 소상공인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까지 펼쳐나갈 것이고 그 미래가 저는 뭐 10년 뒤, 5년 뒤 미래가 아니라 1, 2년 뒤에 올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질의응답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못다한 질문들은 이제 젠투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작성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추천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번호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 받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기프티콘 3분 추첨하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받는 동안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드리면은 질문에도 있었던 건데 젠투를 써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하자면 네. 젠투를 쓰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하자면 좀 길 수도 있지만 지금 온라인 매장은 전부 무인 매장입니다. 뭐 들어갔는데 응대도 없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고객을 당황시키는 무인 매장이에요. 이 무인 매장을 친절하고 똑똑한 점원이 있는 매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젠투 또는 뭐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품 다 참여하고 계신 것 같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표 자료는 이제 옆에 설문 응답해 주시면은 이제 모두에게 보내드리니까요. 그쪽으로 많은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경품 추첨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첨 먼저 진행할게요. 네, 첫 번째 당첨자는 8번 축하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는 12번 당첨 축하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첨자는 14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내역은 확인해서 이제 문자로 기프티콘 끝나고 발송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되게 쉼없이 달려왔고 질문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음 이벤터스 라이브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